네. 실전 모의고사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보험상품은 맞는데 보험 업법상 보험상품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보험업법상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면 더 명확한데, 이 뜻인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제외되는 것. 보험업법에서 말하는 보험상품이 아닌 것을 찾는 건데, 그 제외되는 것들은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다 장으로 시작하니까 장을 찾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장기 요양보험이죠. 장기 요양은 장기 요양법이 따로 있죠. 그 특별법에서 하기 때문에 업법상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에요. 얘는 다 업법상 보험상품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번, 보험업법상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없는 전문보험계약자는? 그냥 전문보험계약자를 묻는 게 아니라 전환할 수 없는 걸 묻고 있네요. 전문보험계약자 중에 전환할 수 있는 사람 4가지였죠. 여러 가지 전문보험계약자 쭉 있는데 전환할 수 있는 거는 4가지다. 4가지가 있고,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국내나 해외에 주권을 상장한 국내 주권상장법인, 그 다음에 각종 기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 전환할 수 없는 것. 금융기관 맞고요. 주권상장법인 맞고, 지방자치단체 맞고, 기금 맞는데, 기금에서는 신용하고 보증, 기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기, 이 2가지는 제외된다고 했었죠. 기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전문보험계약자는 맞지만 전환할 수 있는 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허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한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받으면 그 재보험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죠. 기존에 맞았는데 개정되면서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는 이 재보험에 대해서 본다로 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생명보험업의 보험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보험업의 보험 종목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 전부죠. 보험 종목 전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재산보험업의 보험 종목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지금 전부인지 일부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틀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업에 여기는 전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허가받은 자는 손해보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 종목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자체는 맞는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이 전부에서 빠지는 게 있다고 그랬죠. 손해보험에서 전부라고 할 때는 꼭 재보험하고 보증보험은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에 이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걸로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재산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4번 같은 경우는 3번은 4번. 요거는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여기도
전부에 이 단서가 달려 있었다면 좀 더 명확했을 텐데, 어쨌든 전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재산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이 자체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재보험과 보증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는 맞는 거기 때문에 틀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에 이 단서가 있는 것도 하나 있고, 여기에 신설되는 종목에 허가받은 것으로 볼 때는 한 가지 조건이 또 붙는데, 건전한 경제 질서의 건전한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 조건을 만족해야 신설 종목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끼어 있네요. 그래서 단서 조항 2개, 경제 질서, 이 두 가지 전제가 조건이 여기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4번. 보험업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외국보험회사가 갖춰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적인 허가의 요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외국보험회사에 한정해서 묻고 있네요. 일단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은 돈, 사람, 시설, 대주주, 이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일반적인 주식회사, 상호회사, 국내에 있는 국내 보험사에 해당하는 요건이고요. 근데 외국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이 조건 중에서 이 조건이 해당 없고 다른 조건 2가지가 더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이건 공통적으로 맞고요. 대주주가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에 대한 내용은 외국보험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럼 2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전산설비나 사업계획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외국보험회사가 갖춰야 될 요건을 언급해보자면, 외국에서 이미 똑같은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과 자산 건전성이 국내 영업을 하기에 충분할 것, 이 2가지 요건이 추가로 붙게 되죠. 5번,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또 허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네요. 보험업의 허가의 주체는 금융감독원이다. 감독원 아니죠. 다 금융위원회죠.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은 보험업의 허가 요건이며 보험업의 개시 요건은 아니다. 기금 납입은 허가 요건이기도 하고 개시 요건도 맞죠.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네요. 상해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외국보험회사. 자본금을 묻는 거군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100억인데 외국보험회사네. 그러면 외국보험회사는 30억만 있으면 되죠. 시작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영업기금을 면제한다. 네. 아니죠. 면제하진 않죠. 네,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억라는 이 답은 하나만 맞으니까 한 개만 맞겠네요. 5번의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라본 지문은 이 답원을
혼란을 주려고 좀 함정으로 넣어놓은 것 같네요. 자, 6번. 보험회사가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경영하려는 경우 납입하려 하는 자본금 또는 기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경영할 때 자본금과 기금 다른 것. 우리 그때 외운 거 기억나시죠? 재보험과 보증보험, 그다음에 자동차, 연금, 생명, 그다음에 해상보험, 간병, 질병, 화재, 책임, 상해보험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외국보험 따로 있고 그 중에서 그러면 이 해상보험에는 항공보험하고 운송보험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항공보험은 해상보험에 들어가니까 150, 생명보험과 연금보험과 자동차는 200, 200, 200. 가장 적은 거 항공보험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7번 문제. 보험회사가 겸용할 수 있는 금융 업무 중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는? 우리가 보험업은 보험업을 겸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험 외에 금융업을 겸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기타의 부수 업무를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었고, 각각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업무 중에서 법에서 허용된 것과 인허가 등 등록 후에 할 수 있는 금융 업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허용된 거, 이미 허용되어 있는 거, 그거는 금융업 중에서 보험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금융업에 한눈을 팔았더니 본전이 생각나서 유유 눈물이 나더라 했죠? 유유 자, 그 유에 해당하는 거 눈에 띄죠? 이것들은 다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무고요. 이미 허용되어 있는 것은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3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험 8번 문제.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업 경영 업무를 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 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면 금융업 겸용 업무와 부수 업무 둘 다 구분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대상을 모두 고른 것. 금융업 겸용 업무는 아까 그 업무의 종류별로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했고 부수 업무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죠. 매출 조건으로 구분 회계 처리 기준을 삼고 있다. 그 중에서 지금 업무를 물어봤죠. 그러면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신탁업. 그 네 가지가 눈에 띄네요. 다른 것들은 구분 회계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 다, 라, 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9번. 조직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네, 조직 변경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네, 승인 필요 없습니다. 맞고요. 대신에 결의를 해야 되죠. 주총에서 특별 결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직 변경이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 조직 변경할 거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신계약을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있죠. 대신 계약자의 승낙을 받으라 그랬죠. 계약자한테 알리고 승낙을 받아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네, 바로 밑에 3번 지문에 나와 있네요. 이것도 이거하고 서로 경합해서 혼란을 주려고 한 지문이었네요. 그 승낙한 보험계약자를 하더라도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는 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네, 맞죠. 왜냐하면 그 보험계약자 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는 아직 계약자가 아닌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조직 변경을 했으니까 보험계약자 총회가 나오겠죠. 네, 이의제기 기간에 결의 반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절차 종료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네, 맞네요. 출석한 보험계약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해야 한다. 특별결의죠. 특별결의인데 주총의 특별결의죠. 보험계약자 총회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상호회사의 특별결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주식회사의 특별결의 방법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네요. 네, 3번과 4번은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1번) 상호회사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을 또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간접 책임이라고 했고요.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은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네, 보험료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유한 책임이라고 했죠.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네, 사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텐데 보험료 납입도 서로 상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손해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예, 맞죠. 이거 자체는 맞는데 조건이 있죠. 회사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승낙이 있어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네요.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호회사의 계산을 또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네,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네, 손실보전 준비금이라고 하죠. 네, 맞고요.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네, 이것도 맞죠.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의 일부를 적립해야 한다. 네, 맞는데
기금을 생각할 때에는 똑같은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같은 금액을 해야 됩니다. 같은 금액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네,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에게 분배한다. 네, 이건 맞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1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보험회사로 간주가 되죠. 네,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본점, 금융회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잡무처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할 수 있다. 2번, 3번, 4번은 예, 한번 계속 살펴보면 한책인 준비.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그 국내에다 자산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자산을 해외에다가 한다고 했으니까 예, 틀린 게 되고요. 대표사원, 대표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 외에 모든 행위에 권한이 있으며 권한에 관한 제한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만약에 대표한테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제한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니라 선의의 제3자겠죠. 선의의 제3자한테는 이 권한이 제한받았을 때 했던 행위라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허가 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점의 허가 취소 사유 보고를 해야 되는데 1개월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해야 되죠.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13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사항 중 기한이 가장 먼저인 것과 가장 나중인 것을 묶은 것은? 예, 문제를 좀 잘 봐야겠네요. 신고나 보고해야 되는데 기한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과 가장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을 묶은 경우. 되게 까다로운 문제네요. 그러면 기한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겠죠. 네. 일반적인 박스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금융업 겸용 업무를 하려는 경우 겸용 업무와 부수 업무 둘 다 7일 전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면 설치 후에 30일 이내에 해야 되죠. 편의상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 여기는 플러스를 붙이고요. 외국보험회사 본점의 허가 취소. 외국보험회사 본점의 허가 취소가 되면 우리는 7일 내에 보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어 기초서류를 작성하려는 경우 이때에는 기초서류 작성을 하려면 우리가 판매 개시 전 3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여기도 신고죠. 그 다음에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를 받은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권고받은 사항 반영하는 경우는 판매 개시일 전 15일 전까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한 경우 자회사로 소유하게 되면 승인, 신고,
보고 세 가지 의무가 생기는데 이 중에서 자회사의 업무에 따라서 승인이냐 신고냐 보고할 거냐 이게 생기게 되죠.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플러스 2개월 내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경우 정관 변경을 결의하면 7일이죠. 7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인 것과 가장 나중인 것. 그냥 일반적인 규정을 묻는 문제에서 계산을 시켰네요. 수능 시험 같죠? 그러면 기한이 가장 먼저인 거, 마이너스 중에서 가장 큰 거, 마이너스 30일. 그러면은 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늦게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거. 여기 2개월이 가장 길죠? 그러면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하고 4가 되겠죠? 그러면 14번은 3번이 되겠네요. 이때까지 나왔던 유형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적인 규정, 며칠인지 보고 기한을 알고 있느냐에 더해서 계산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14번 문제는 조금 한번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의 답은 3번이죠. 15번.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설계사 교육, 틀린 것. 교육은 정기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불판 방지 교육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틀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설계사에게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맞죠? 보험회사 등은 전년도 불안전 판매 건수 비율이 건수는 3건, 비율은 100분의 1 이상 별도로 교육해야 된다. 맞고요.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는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맞죠. 보험회사는 분기별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 등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협회는 분기가 아니라 매월이죠. 매달 보험회사의 교육 대상자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보험중개사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걸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인인 재산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영업보증금을 물어보고 있군요. 그러면 영업보증금의 구분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갖고 구분하고요.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법인이면 영업보증금을 3억 원 이상 예탁해야 하죠. 그리고 예탁기관도 금융감독원 맞고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단계 판매업이나 대법을 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해야 한다.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데 지금 보면 구분이 없죠. 개인, 법인. 이때는 법인보험대리점이나 법인보험중개사한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인 보험중개사면 이게 틀린 말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일단 틀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수수료와 보수를 알려줘야 한다. 요청하면 알려줘야 한다. 맞고요. 정보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하면 발급해줘라.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법인보험 대리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법인을 묻고 있죠. 법인보험 대리점은 다단계 판매업과 대법을 제외한 업무는 모두 할 수 있다. 이거를 못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제외한 업무를 모두는 아니죠. 모집만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에 관련한 업무만 할 수 있고요. 법인보험 대리점은 경영 현황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공시 의무. 법인보험 대리점은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계약자 보호. 법인보험 대리점은 업무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맞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번에는 금융기관이네요. 적용되지 않는 것. 보험기관 대리점에는 특례가 있죠. 그 특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모집 수수료를 모집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창구와 홈페이지. 이거 맞고요. 계약자에게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당연히 설명 의무 이행해야 되고요. 금고 이상의 시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 임원의 자격. 그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죠.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법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법에 있는 이 임원 자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일반적인 보험 대리점이나 법인보험 대리점이나 법인중개사라면 보험중개사라면 할 수 없는데 금융기관은 원래 이런 업무를 하던 금융기관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와 라는 틀린 거고요. 적용하지 않는 게 되고요.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9번 문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한 신용카드 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에 취급할 수 있는 보험 종목에 제한이 있다고 했죠. 1회차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신용카드 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것. 일반적인 보험 대리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안보험, 단체 상해보험. 단체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판매를 못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신용카드 업자는 단체도 팔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전부 다 해당되니까 19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설명 의무는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한다고 했고요. 그때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연락처 및 소속 설명해줘야 되고요. 보험계약의 승낙 절차,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고요. 보험계약의 승낙 사유,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낙 사유는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상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모집 종사자가 고지의무 수령 의무가 있는지 없죠. 그거를 꼭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승낙 사유에 대해서 승낙을 거절했다면 설명해줘야겠지만 승낙한 거에 대한 사유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1번. 모집 종사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집 종사자의 금지 행위 아닌 것을 찾아볼까요? 모집 종사자들도 등록 자격부터 의무, 여러 가지 의무 있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금지되는 행위가 있죠. 그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을 이용해서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를 이용하여 법률 청약하거나 이것을 요구하는 행위. 돈 빌려주고 나서 보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계약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옆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면, 심사해서 이유가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모집에 있어서 또 하나 의무,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대해서 틀린 것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중복계약은 아까도 했지만 실손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하고 있고요. 기타 손해보험계약. 맞죠?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피보험자 기준으로 조회하고 결과를 계약자한테 알려주고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집하려는 기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장 내용이 동일한 다른 기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지. 피보험자 기준이라고 그랬죠? 계약을 조회하는 거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맞죠? 계약자 동의 없고 피보험자 기준으로 조회하고 계약자한테 안내하고 확인받고 그 절차로 지금 절차를 말하는 거였네요. 가 1, 2, 3번이. 그 다음에 4번. 보험회사는 이 의무를 홀인원 보험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도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이 홀인원 보험이 이 기타 손해보험 계약에 해당하냐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미 이게 틀린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걸로 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홀인원 보험도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 맞아요. 그래서 기타 손해보험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게 되고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 보험업법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 보험중개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준수해야 할 것. 한번 볼까요? 1번.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네, 그렇죠. 알려야죠.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것.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받는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그 금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 원래 제공하는 용역을 받는데 영향이 없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안 그러면 대출을 받으러 왔을 때 대출을 보험계약을 살짝 권유했을 때 대출을 안 받으면 보험계약을 안 하면 대출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원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야 된다.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네. 보험 모집 장소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분리해서 운영해라. 맞죠?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알 것. 금융기관은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를 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하고 있는 거죠. 보험회사에게 있는 거죠. 보험회사에게 있음을 알려야 하는데 지금 금융기관에 있다고 잘못 알려준 거죠. 그래서 틀린 게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네, 24번 문제.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네, 간단한 문제죠. 자기자본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기자본에는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을 다 더하고 여기는 다 더하고 영업권, 얘는 빼야 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영업권이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5번 문제.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운용의 한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교차하여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했을 때 효과, 금지 행위를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험회사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맞죠. 그 효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책임 있는 지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와 지배인. 금융위원회는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고요. 요게 지금 문제죠. 보험회사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책임 있는 지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와 다와 라가 맞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5번은 2번이 답입니다. 26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의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 예, 자산운용 방법의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를 찾아볼까요? 네. 담보권의 실행으로 자산운용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8개월이 지난 경우. 숫자가 지금 눈에 띄네요. 8개월이냐 5개월이냐. 비율,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자산운용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경우. 8개월, 5개월. 먼저 보고서 한번 살펴보죠. 출자 전환 또는 채무 조정 등 기업의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받았다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죠. 금지되어 있는 자산운용 방법이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담보권 실행으로 자산운용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이건 어쩔 수 없죠. 담보권 실행해야 되니까 초과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의 변동. 이것도 가만히 있었는데 자산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보험회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변동으로 인해서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역시 1년 이내에 그 자산을 팔던가 해서 다시 자산의 비율을 제한 비율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이 지났고 5개월이 지났으니까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러면 이 경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4번이 안 됩니다. 이 임직원에 대한 대출도 예외가 있죠. 약관대출이나 보험계약에 기반한 약관대출이나 규정대로 하는 소액대출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자본금 27번 문제. 다음 중 자본금, 계약자 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선 충당금.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문제로 냈네요. 보통 이거에 대한 것을 지문으로 이렇게 해설을 낼 텐데 해설을 문제로 옮겼습니다. 정의만 잘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한번 볼까요? 자본금, 계약자 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선 충당금, 후순위 차입금,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고 미상각 신계약비와 영업권을 빼고 그러면 이것은 지급 여력에 대한 정의네요. 그래서 답은 지급 여력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28번.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공고해야 되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주체가 금융위원회냐, 수단이 뭐냐. 공고는 주체가 금융위원회냐, 감독원이냐, 그리고 관보에 내야 하느냐, 인터넷을 이용하느냐. 이걸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협회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 인덱스로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알려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걸 찾는 거네요. 자, 한번 보면 허가받은 보험회사 해야 되는 거 맞죠? 국내 사무소 설치되면 이것도 알려야 하는 거 맞고요. 인가된 상호협정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 등록은 금융위원회가 맞는데 우리 감독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는 감독원이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9번.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자, 법령에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은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네, 맞죠? 그리고 그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가입이 강제되거나 뭐 신상품이 도입될 때 그때도 신고해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맞고요.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 수정 등 본래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죠. 이거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 세트로 나온다고 했었죠. 신고에 대해서. 얘도 맞네요. 그러면 틀린 거는 없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 보험료율 산출할 때 준수해야 할 것.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행한다. 예, 맞는 말이네요.
보험료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주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죠. 맞고요. 보험료율은 계약자 간에 정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차별적이지 않을 것. 맞는데 이게 정당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할 수 있죠. 네. 보험 지급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계약자라면 요율을 비싼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겠네요. 보험료율이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아야 한다. 네. 많이 팔고 싶어서 무조건 싸게 팔 수는 없는 겁니다. 막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30번은 3번이 답입니다. 31번.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병할 수 있는 조치.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재, 그쪽에 대한 물음이네요. 자, 조치할 수 없는 것. 네, 보험계약 체결 제한. 지금 재정이 안 좋아서 보험금을 지급불능할 수도 있어요. 파산이 되거나. 그런데 새로운 계약을 계속 받는다?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보험금 전부의 지급정지.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다가는 파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급정지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보험금 일부의 지급정지. 예. 전부를 지급정지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도 있고 둘 다 맞습니다. X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조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업무집행 책임자의 직무정지. 4번은 이건 아니네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 조치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어떤 명령 조치를 위반했을 때 조치 이런 거를 시정명령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그 업무집행자의 직무정지를 조치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험회사의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산과 청산 그쪽에 나오는 거죠. 합병에 대한 설명. 합병의 결의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네. 아니죠. 합병 결의는 인가를 받아야 하죠. 아까 그 합병 6가지, 인가 6가지 할 때 합병이 있었죠. 합병계약으로서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를 변경하는 경우 자산의 처분이 금지된다. 합병할 때 합병하자는 계약을 체결할 건데 그 보험계약에 대해서 계산의 기초를 변경하는 경우 이때는 특별히 금지되는 거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합병계약으로서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 조항을 계약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게 2가지 있죠. 금지되는 거. 신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산 처분도 금지됩니다. 근데 신계약 체결만 금지된다고 한 건 아니죠. 금지되는 것 중에 하나를 언급한 거니까 3번은 일단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상호회사가 된 경우 해산하는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지위를 잃는다. 상호회사가 된 경우 계약자는 지위를 잃는 게 아니죠. 오히려 사원이라는 지위까지 얹게 되죠. 잃지 않으니까.
4번은 틀린 거네요. 그러면은 3번이 맞네요. 심리학 체결이 금지되고 또 자산 처분도 금지되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산할 때 보험계약을 이전할 수 있죠. 이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묻고 있네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전에 대한 결의를 하겠죠. 특별 결의를 하면 이거는 2주 내에 공고해야 하고, 이전을 한 경우, 안 한 경우, 이때에도 각각 7일 내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 한 경우,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이전 계약으로서 보험금액을 삭감하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계약을 이전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죠?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액션도 해줬어요. 그런데 승인이 아니라 허가입니다. 요약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보험회사가 돈을 써야 된다. 돈을 사용해야 되는 일은 다 허가예요. 보험업 허가와 돈을 사용해야 되는 일은 다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지급이 정지되는 것에 관하여 삭감의 비율에 따라 삭감을 지급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을 전부를 이전할 때, 이전 계약 내용으로 정할 수 없는 것, 이전 계약의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겠죠. 보험계약 전부를 이전할 때에는 이전 계약의 내용으로 기초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삭감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삭감과 장래보험료의 가격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조항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능한 게 4가지고 할 수 없는 거는 다와 마가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청산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청산, 주식회사의 청산. 보험회사는 해산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해산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이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총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 그 다음에 100분의 5. 100분의 5 이상의 사원, 그리고 3개월 전부터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렇게 3명만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6개월 전부터는 괜찮은데 지금 100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오네요. 3개월 전부터인데 6개월 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더 오래 갖고 있었죠. 근데 비율이 낮아서 이 사람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 업무와 자산 상황을 검사하고 명하며 명할 수 있다. 네, 명령권이 있고요. 허가 취소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합니다. 그래서 35번은 2번이 답입니다. 관계에 대한 조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관계에 대한 조사. 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죠. 조사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복지부, 금융감독원, 관련 단체 등 구성되는 보험조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맞고. 금융위원회는 관계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다. 예, 문책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문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문책을 해당 기관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건 안 되고요.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실적 처리 결과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네, 맞죠. 조사했으면 공표를 해야죠. 그래서 답은 36번은 3번이 답입니다. 보험료율 산출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보험관계단체 중에 산출기관. 보험료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해서 설립할 수 있죠. 네, 맞고요. 보험기관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순보험료 산출, 검증, 제공, 기타 정보 수집 제공, 통계 자료 등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고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할 수 있다. 예, 아까 요에 해당하죠. 상해 합의 요양 인가를 받는다. 맞고요. 보험료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료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받아야 한다. 또 인가가 나오네요. 여기도 인가, 여기도 인가. 어느 인가가 맞죠? 네, 이 인가는 맞고 여기는 신고하면 됩니다. 인가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선임계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임계리사도 등록 자격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가 있고 또 금지 사항도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걸로 문제를 낸 거죠. 자, 선임계리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타인한테 시켜서 계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임계리사도 그렇고 일반 계리사도 그렇고 자기 명의로 타인을 시켜서 계리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맞고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해당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있다. 선임계리사는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죠. 임기 보장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해임을 하기가 어려운데 업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임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렇진 않아요. 업무를 태만히 했더라도 예,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돼요. 태만히 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맞는 것 같지만 네, 예, 손해를 끼쳤다는 그 결과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임계지사의 요건 및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맞습니다. 강의 시간 중에 계리사, 손해사정사 이쪽에 그리고 뭐 등록 수수료 이쪽에 대한 부분은 총리령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맞습니다. 4번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네, 이 내용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9번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손해사정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눈에 띄는 거 손해액 보험금의 사정 이게 손해사정사의 기본적인 업무죠. 그리고 약관이나 관계복구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 맞고요. 보험금 청구서 작성 제출에 대행 보험금 청구서가 아니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걸 대행해주죠. 3번은 틀렸고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가장 기초적인 업무죠. 맞습니다. 그래서 39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제에 대한 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제에 대한 협의 쪽에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1번 금융위원회는 공제업과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하는 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맞고요. 원래 있었던 조항이고요. 개정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장도 금융위원회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행정기관장이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게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문제 자체는 맞는데 여기 지금 거꾸로 중앙행정기관장이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때 이때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법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요구에 따르겠지만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2회차까지 같이 리뷰해 봤습니다.